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MZ기자의 정치 인터뷰 2부 코너에서는 4월 총선 출마자들을 연속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이번에 또 이 지역을 공천받아 후보로 나서게 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의원님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소개라니까 여기 MG 기자시고 저는 67년생입니다. 그리고 양천갑에서 재선이고 지금 3선째 도전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네, 의원님 요즘 선거운동 하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하루 생활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시작을 6시에 합니다. 6시부터 시작해서 공원, 그 다음에 출근 인사하고 잠깐 좀 정리를 아침 먹고 하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 그 다음에 점심 식사, 그 다음에 오후, 그 다음에 저녁에 퇴근 인사하고 또 상가를 돌면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돌아다니시면서 들어본 민심은 좀 어떠세요? 뭐 간단해요. 첫 번째, 이것은 정치권 전체에다가 주는 메시지 같은데 싸우지 말아라. 정말 좀 짜증난다 할 정도로 싸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정부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뭐 과일부터 해서 그 전에 우리가 물가 비싸다 이럴 정도로 넘어서서 너무나 비싸고, 세 번째는 아마 이제 민주당 좀 지지층 중도 중에서도 뭐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이번에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 약간 정권 심판성의 이런 메시지도 있고, 저는 주로 그 세 가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의원님한테 좀 바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으신가요? 지역 주민들은 뭐 지역 현안 중심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고 조금 여야가 협력해서 잘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고, 만나는 주민들마다 우리 동네 이제 주로 도시하고 교통 관련된 매우 큰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철도를 놓거나 차량기지 이전한다거나,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지난주에는 이재명 대표가 양천갑을 찾아서 네. 의원님의 그 유세를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종로, 영등포 갑 이어서 세 번째로 찾은 곳이 양천갑이었거든요. 네. 이게 뭐 순서로 봤을 때는 전략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세 번째로 좀 찾게 됐는지. 아무래도 그 뭐 스케줄상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친명, 비명 이런 공천 갈등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회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 후보하고 경쟁 후보하고 이렇게 잘 같이 이렇게 좀 원팀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도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 조금 분열되고 파열됐던 그런 목소리들이라든가 결속, 여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 도와주는 게 좀 도움이 되신다고 보세요? 현재는 우리 지지층 결속, 물론 이제 이 지역은 좀 보수적이에요. 꼭 그 이재명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통적으로 높지는 않은 곳이 있지만, 그래도 워낙 또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지층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집행 권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런 분들을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렇구나. 돌아다니시면서 들어본 지역 주민들의 뭐 말 한마디 기억나는 거 좀 있으세요? 정권 교체해 주세요. 정권 교체해달라. 네. 그런 요구가 가장 높은 네, 그렇죠. 상황이죠. 네. 저는 이게 좀 샤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론조사하면은 박빙이고 민주당이 밀리고 뭐 이러는데, 글쎄 제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고 선거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많이 치러봤는데, 이 바닥 분위기는 조금 약간 샤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그렇죠. 이제 옛날 유권자들이. 보면은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보면 여론조사하면 답 안 하거나 반대로 대답하거나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뭔가 좀 사회가 경직된 이런 부분은 있죠. 뭐 좀 잘못하면 농담으로 우리가 뭐 저기 뭐야 압수수색 당한대 뭐 이제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그 흐름이 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니까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원님께서는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도 지내셨고 또 스스로 도시 전문가로 평가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스스로 아닙니다. 근데 그럼 재선으로 지내시면서 이 지역의 재건축 문제에도 힘을 많이 써오셨을 것 같아요. 네. 이 남은 재건축 이슈는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세요? 네, 대한민국이 아마 첫 경험일 것 같아요. 첫 번째 경험일 것 같은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죠. 아파트 단지 2만 세대 넘는. 네. 이게 보통 재건축이 되면 더블이 되거든요. 네. 우리도 2만 6천 세대인데 5만 세대가 훨씬 넘는. 네. 인구가 12만 명 이상 늘어나는. 그래서 과거에 집을 수리하는 정도의 재건축 수준이 아니고 네. 이제는 도시를 재생하거나 새롭게 도시를 신도시를 만드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정부의 법이라든가 체계가 행정 체계가 그런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재건축하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계획이 병합돼서 설계된다거나 근데 목동 아파트 여기에 이제 인구가 12만 명 늘어나는데 네. 교통계획은 따로 정부가 병합해서 설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구단위 계획할 때. 그런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도시에서는 이 도시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래서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계획 이게 병합돼서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도 우리가 경험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대체 도시가 없으니까 이 전세 한 5년 동안 공사 기간인데 이사 가면은 전세 대란, 교통 대란, 네. 또 지역 경제가 또 조금 무너져 내릴 네. 수 있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이것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노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이거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정법도 해놨고 목동선, 강북선 정부가 안 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네. 실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과 도시의 가치계획을 병합해서 설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잘 준비하고 또 재건축 기간도 가급적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됐으니까 이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좀 한 2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목동의 재건축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나머지 50군데가 따라서 하게 될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시고 그렇죠. 통과까지 힘쓰신 예, 거죠? 정부가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위해서 법안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택지개발법으로 된 서울의 목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계동은 13만 가구예요. 네. 목동이 2만 6천 가구고 그래서 여기 택지개발로 된 일기 신도시 이전에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포함돼서 같이 병합돼서 이번에 통과되고 아마 시행령 조정 중인데 4월 정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 하는데 규제가 완화된 법 그렇죠. 기존에는 딱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었죠. 250%에서 공공기하면 상한 용적률이 300% 이렇게 돼 있는데 광역이라든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게 뭐 700, 750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면제시켜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10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됐는데요. 이것은 심의가 그동안 한 10개 정도 됐었는데 이게 심의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재건축 기간도 한 2년 정도 좀 단축시킬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옵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 여당에서는 의원님이 재건축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아마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 급속하게 추진돼야 되는데 벌써 정권이 바뀌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1년 연장해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놨죠. 목동선, 강북선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중단돼 있죠. 그 다음에 목삼동에 제가 512억 도시재생 사업 시작했는데 그것도 중단돼 있죠.
차량 기지도 서울시장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든지 김포공항이라든가 광명역 지하라든가 옮길 수도 있는데 의지가 없죠. 그래서 모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교통 뭐 이런 것들이 다 중단된 상태예요.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다음에 뭐 제가 여기 목동 아파트 1, 2, 3단지 종환원하는 부분도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한 거고 목동선 강북선도 이거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돌리고 강북횡단선은 새로 신설해서 끌고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거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서 급속하게 추진돼야 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도 떨어졌는데 알고도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 중단된 강북선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비 타당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국토부가 승인하기 이전에 관계부처가 협의를 합니다.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가 해서 돈은 기재부가 주잖아요. 요 정도는 해줄게 해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다음에 국토부가 승인을 한 거예요. 국토부 승인하고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가 들어가고 예비타가 끝나면 한 4, 5년 뒤에 착공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타가 안 나온다는 생뚱맞은 얘기. 근데 이것도 모순인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 평가할 때 강북선, 목동선이 포함됐어요, 요소로. 그런데 강북선, 목동선 예타할 때는 목동 아파트 12만 명이 는다는 이 사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순도 엉뚱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12만 명이 느는데 그게 요소에 반영이 안 되니까 예타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경전철은 민자로 돼 있어요. 세 케이스가 있는데 민자는 비용이 업돼 있는 상태죠. 민간이 하는 거니까. 이것도 기재부가 원가를 다 좀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업돼 민간이 업 시켜놓은 비용으로 가니까 예타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정부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좀 지적을 계속 하고 계시는 상황?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얼마든지 기존 스케줄대로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법을 좀 재정법을 만들었고 강북선, 목동선은 예타에 재건축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민자 사업에 대한 그 원가 계산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개선해야죠. 저는 이 민자 사업 원가 계산에서 정확하게 예타에 반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민간이 올려놓은 가격에 기반해 가지고 모든 비용이 나올 텐데 이거 거의 배임에 가까운 거라고 봅니다. 이 그러면 3선 되시면 이거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 3선 되면 제가 도시공학 박사고 그 다음에 이 초선 때 4년 국토위 했으니까 보통 국토상임위원장은 야당 주거든요. 제가 거의 영순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립을 잡고 할 수 있죠. 네. 안 그래도 걸어오면서 봤는데 외벽에 현수막에서 국토위원장. 네, 국토교통위원장 영순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재건축 관련한 이슈가 있으니까 국토위원장 되시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그렇죠. 거죠. 보통 상임위원장이 장관보다는 좀 끝발이 더 높죠. 그 외에 의원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저는 20대 정당에 들어와서 중앙당에서 정당 생활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재선이고 또 심지어는 국무위원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하는 권력과 결정하는 권력의 모든 실무 업무를 한 3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노하우와 경험이 상당히 국회의원 생활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전자투표 있죠? 선관위 사는 전자투표를 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기한하고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투표 정치권 최초 도입하면 선관위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시티, 미래기술의 핵심적인
그 토대가 된다는 스마트 시티 정책을 최초로 제안했고 스마트 시티 재정법도 발의했고 그 다음에 파일럿 시티 시범도시 세종과 부산 여기를 설계하는 데 같이 참여했고요. 문체부 장관 시절에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조금 더 강공하게 하기 위해서 IOC 바흐 위원장한테 올림픽, 패럴림픽, 컬처럴림픽에서 문화올림픽을 하고 문화올림픽의 헤드쿼터는 반드시 한국에 둡시다라는 제안도 해서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당의 상대 후보는 구자룡 비대위원이에요. 네. 이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요? 우리 구자룡 후보님 핸섬하고 샤프하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초중고를 이 동네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저는 경험과 노련함이 있지만 또 우리 구자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신함과 또 세대를 또 이렇게 아우르는 뭐 이런 장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자룡 후보님도 상당히 대한민국과 양천구에 좋은 정치 자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좋게 평가하시네요. 좋게 평가해야죠. 사람이 좀 장점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제 지역 돌아다녀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고. 단점은 아직 못 보신 거예요? 단점은 제가 사람의 단점은 주로 안 보는 편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정치하기 전도 장점만 보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래도 그 후보보다는 의원님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뭐, 당연하죠. 예. 아무래도 목동에 튜닝된 그런 정책은 구자룡 후보님 훌륭하시지만 제가 조금 더 경험이 있고 제가 조금 더 해법을 많이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은 요즘 이렇게 일정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주치고 그러나요? 예, 그렇죠. 가끔 만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역도 많은데 최소한 서로 소통해서 아침에 서로 다른 역에 가서 인사를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요? 예. 그런 건 합의가 잘 되네요. 예. 네, 그 좀 현안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뭐 45%, 민주당 20%대 머무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변곡점을 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그 시기가 온다고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온다고 보고 벌써 그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도 조금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가 또 이제 어제 그제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할 때 뭐 200석을 한다 뭐 이럴 때 그때 참 걱정되더라고요. 저거 뻔한데 그리고 올라가면 피크에 올라가면 내려가는데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또 현실이 됐어요. 아마 지금쯤 모르긴 몰라도 국민의힘에서 매우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선거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남았으면 모르는데 한 30일 남아있는 상태고 기존에 20대, 21대 총선을 보면은 그야말로 선거 운동 기간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에 쫓기는 자가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 아닐까.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잘 해야죠. 잘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곡점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저조했던 이유가 공천 갈등이 국민의힘보다는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총선이라는 것은 이게 준비하는 과정을 평가하기보다는 결국은 다 모든 게 재료 준비가 다 됐고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리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그 요리를 이제 맛을 보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하겠죠. 3월 초중순에 여야가 모두 공천이 확정되고 대진표가 짜여진 순간부터 진짜 백이 이제 평가가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공천 면면을 살펴보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잘 됐다 그래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 면면을 제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당 지도부가 적절한 후보를 선택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친명 비명 갈등이 있다. 그다음에 조금 현역 물갈이를 못했다. 뭐 이제 등등의 서로 뭐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어느 당이 뭐 우리 당 망가뜨려야지 이러는 지도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양 당이 이제 공천이 확정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정된 후보자들을 중심으로서 정당이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을 펼칠 거냐 이게 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에서의 민심 그리고 뭐 충청, 부산 여기에 대한 민심을 민주당에서는 좀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부산에서 작년 지도부가 부산을 뭐 3번 정도 갔을 정도로 부산도 되게 챙기고 있고 충청은 원래 스윙보트 지역이고 그럼 이 지역에 중도층을 좀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중도층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뭐 매체가 뭐 유튜브 막 중심을 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양극화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면 민주당 이야기만 하면 남의 당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주당이 새로운 시대의 진보적 아젠다를 재구성하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가령 이제 뭐 노동 문제라든가 옛날 제조업 시대에 하기보다는 환경 문제라든가 저출생 문제라든가 정말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좀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진보적 아젠다를 설계하고 재구성하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총선 기간에 수많은 대화들이 있고 또 총선 기간에 정치권이 반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기간에 민주당이 그야말로 7, 80년대 민주화 시대에 끌고 왔던 이런 진보적 아젠다를 넘어서는 새로운 미래 시대의 새로운 아젠다를 진보 아젠다를 꺼내는 것이 아마 이번 총선에는 민주당이 앞으로 쭉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촬영 날이 마침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이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랑 김부겸 전 총리랑 이재명 대표까지 해서 3명 이제 체제로 돌아갈 예정인데 이제 여기서 진보 아젠다를 꺼낸다든지 혹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들을 잘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뭐 민주당이 이제 총선이고 이제 30일 남았으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경청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경청하고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탄력도가 높은 이 시기에 정말로 질 높고 다양하고 실제 민주당이 앞으로 미래 시대에 추구해야 될 진보적 아젠다를 이럴 때 좀 얼개라도 구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 민주당이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야말로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실패하면 뭐 총선 못 이기는 거죠.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이 2년 동안 보여준 국정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여당을 계속 있어봐서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막 뭐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한번 대한민국 한번 말아먹어보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번 잘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참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조금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실제로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가 좀 경제에 대한 대응도 이거는 무슨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 시기 다 안 좋을 때 잘 대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제도 지금 안 좋고 특히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도화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사드 이럴 때 보면은 갑자기 이런 뉴스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호주 어제부로 호주 정부가 자국민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뭐 느낌이 싸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자국민을 철수해? 전쟁 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는 순간 한국의 모든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경제는 스톱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통일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한반도의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고 지속화되고 한반도가 분쟁 국가라는 것을 가급적 회피하고 이런 쪽으로 모든 정부가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한반도의 문화도 문화도 성장하는 거고 경제도 성장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안보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안 좋고 그러면 외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뭘 좀 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뭔가 좀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좀 내부적으로 야당에 야 내가 힘드니까 좀 이럴 때 좀 우리가 어려우니까 좀 협력해서 우리가 좀 나 좀 한번 봐주라. 네. 좀 같이 협력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검찰에서 검사가 하는 잣대로 갖다 대니까 네. 검사는 죄만 밝히고 실제 죄가 있고를 떠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네. 전체가 잘 되는 거에 관심 없어요. 네. 그래서 난 이런 시각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년 남았으니까 개선을 하든 아니면은 진짜 빨리 바꾸든 뭐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으면 이 국민 5천만 국민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산도 650조, 700조에 가깝고 5년이면은 3,500조예요. 3,500조면 5만 원권으로 지구 전체를 덮는 액수거든요. 저는 뭐 너무나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되고. 그 3선 되시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 현안은 양천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천구가 첫사례이기 때문에 양천구가 잘 되면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50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도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재선이고 3선 의원이고 그 다음에 장관 국무위원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에 주어지는 도교통 상임위원장이 돼서 양천의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도시 그 다음에 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획을 긋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3선이 되면은 그 정부 조직, 행정 조직 이제 변화된 시기에 정부 행정 조직도 좀 개편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 650조, 700조 되는 재정을 운용하는 운용 체계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의 앵커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IOC와 같이 문화올림픽을 대한민국 주도하에 꼭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MZ기자 정치 인터뷰 코너에서는 황희 의원님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남은 총선 기간 동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필м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T컵의 신현이언이신 가티언이언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팀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 뉴스 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먼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praise is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크랙샷 예!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신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독려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다리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